힌두교는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다신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도 사회를 유지를 해야 할 사회의 하나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그 질서가 없으면 그게 바로 카스트입니다. 카스트야. 이게 카스트예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철제 농기구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철제 농기구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면 이제 농사가 정착이 되죠. 그럼 이제 잘 살게 되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비슷하겠죠. 전쟁이 생기고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계급, 그것이 즉 인도에서는 카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스트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처음 만들어질 때 한번 보시죠. 먼저 브라만은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왕과 무사들은 끄샤트리아라고 불렸어요. 또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그리고 각종 육체 노동을 하는 슈드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는 직업에 따라서 각자 맞는 일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분류했을 뿐인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한 1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6세기경이 되면서 북부 인도 전역에 16개의 나라가 생겨요. 그 16개 나라가 생기면서 그 땅에서 이제 많이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요 4개의 카스트 중에 하나의 카스트가 가장 많은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뭘까요? 브라만인가? 브라만?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만이 이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하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네. 왜냐하면 신들이 전쟁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브라만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브라만 하려고 그러지 누가 저 농민이랑 슈드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브라만 제사장을 하는 계급이 많이 차지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았겠죠. 제사를 지내는 게 매우 까다롭고 어렵고 함부로 못하게 그걸 법으로 막거든요. 그리고 이때 초창기 때 제일로 많이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바친 동물이 뭐였을까요? 소인가? 그렇죠. 소죠. 농경 전, 농경 후 이렇게 가장 소중한 동물이 이제 소죠. 그래서 소를 바치게 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많아집니다. 제일 귀한 거를 브라만은 이제 이렇게 귀한 소를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독점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이제 손에 쥐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스트를 아주 굳건한 계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브라만은 전쟁을 치르는 끄샤트리와 함께 손을 잡고 바이샤가 만든 생산물을 가져가고 노역을 하는 슈드라를 노예로 이제 부리게 됐죠.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평등을 전제로 한 새로운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의 의도대로 인도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됐을 것 같아.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게 유일신도 아니고 유일신이면 저게 뭐 어느 순간 될 수도 있을 법한데 여러 신들을 다 모시다 보니 저걸 하나로 각자 생각이 다 달라. 그럼 그래서 이제 브라만은 각각의 계급을 확실하게 차별할 수 있도록 카스트 제도의 토대의 개념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깨끗함하고 더러움입니다. 깨끗함은 성스러운 생명, 더러움은 죽음, 오염, 이거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 개념을 브라만은 자신들은 깨끗한 계급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슈드라는 더러운 오염된 계급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은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깨끗함, 더러움의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게 깨끗하고 어떤 게 더러운 거예요? 힌두교에서 성스럽다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성스러운 거요? 예. 소. 소, 겐지스강 아닌가요? 겐지스강.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던 인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제 베풀어주는 겐지스강이 가장 성스러운 거겠죠. 제일 충격받은 건 말씀 주신 대로 화장터, 삶과 죽음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그래서 생각보다 영상을 바라나시에서 오래 머물렀는데 많이는 못 찍었어요. 좀 되게 기억에 남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 물이 신성하니까 그 신성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체를 태운 유골을 겐지스강에다 뿌리면 이제 죄를 씻고 다음 생에서 좋은 세상으로 윤회할 수 있다고 이제 믿는 거죠. 뭐 아무리 신성해도 거기서 빨래도 하고 뭐 시체도 태우고 그러는데 사람이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안 되죠. 마시면 안 되죠. 오염도 최고로 오염된 물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바라나시에 있는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거나 뭐 탈이 나는 경우는 많고 특히 어떤 것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로 심각해요. 그게 뭘까요? 독성 물질 이런 진짜? 건가 보다. 그렇죠. 겐지스강은 바라나시 위에 공장 특히 화학 단지가 많아요. 거기서 흘려보내는 하수, 공장 폐수, 방류, 산업 폐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오염된 강일 겁니다. 뭐야? 피부병 걸리고. 그 피부병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저런 사람들. 아, 이거는 와. 어떡해. 와, 심각하다. 지금 인도 정부에서 정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참 생각해 보면 가장 신성하고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데 가장 더러워지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힌두교에서 개념적으로 깨끗한 게 겐지스강이라면 반대로 더러운 건 어떤 거가 있어요? 이제 살아있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걸 이제 더러운 것으로 해요. 몸에서 배출된 똥, 배설물. 대변, 배설물. 예. 대변. 그럼 뭐 이제 머리카락 떨어져 나가는 것, 침 이런 것이 전부 다 오염되고 부정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중 부정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대소변 아닐까요? 아까 죽음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음하고 관련된 거. 피? 바로 시체죠. 시체가 가장 더러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겠죠. 죽음이니까. 아, 그래서 시체는 보는 것조차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청소를 하는 사람이나 화장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카스트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육고기도 죽은 동물의 시체이기 때문에 높은 브라만들은 육고기는 안 먹고 채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힌두교에서 채식주의자가 인도에서 상당히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런 이유구나. 있습니다. 뭐 더러움을 피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인도에서 돈을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상인분들 상점에서 이렇게 돈을 하층 계급의 분들과 손이 닿았을 때 뭐 그런 게 좀 싫어서 그런 게 버릇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간혹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봤고 제가 여행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일이 그냥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고 일반 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꼭지가 하나 톡 튀어나와 있어요. 아, 이게 처음에 적응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되게 위생적이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화됐는데 어. 되게 좋더라의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이 카스트 제도를 확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더 불평불만 생길 것 같은데. 근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더러운 일들은 하층 계급이 하고 깨끗한 일들은 상층 계급만 하고. 네. 브라만은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성함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오염된 존재로 각인시키고 자기들 브라만을 가장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출신 집안에 따라서 카스트가 정해지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계급과 더러운 계급으로 나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불평등한 건데 그걸 그렇죠. 다들 그냥 어떻게 받아? 알겠습니다 하고 뭐 받아들였나요? 맞아. 그러니까 참 난 태어났는데 들고 더러워. 일어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대체로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거든요. 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영혼이 오염된 사람은 낮은 카스트로 고생하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높은 카스트로 태어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럼 내 업본 거네요? 업보지요. 예. 근데 그것도 다 브라만이 만든 걸 거 아니에요? 브라만이 만든 거죠. 낮은 카스트의 사람이 다음 생을 잘 받기 위해서는 높은 카스트에 철저히 복종을 해야 한다.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평민과 노예들로부터 모든 세금을 다 걷고 노동력을 착취를 했죠. 브라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제사 때마다 대규모로 소를 더 많이 살상을 해서 제사를 치른 겁니다. 기원전 6세기 문헌에는 한 번의 제사에 죽인 소의 숫자가 14,400마리라고 14,400마리라고 번의 상징적인 제사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성대하게 제사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농사가 중요했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이 농사 못 짓죠.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죠, 농민들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뺏기고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죠. 정반대의 가르침을 설파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아는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아, 시다르타는 사키야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사트리아 계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된 후에 세상을 버리고 나가서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모든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이제 부처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규현 씨 나이에 그죠? 야, 굉장히 빨리 깨달음을 얻으셨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브라만이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잖아요. 이 브라만에 맞서 그 부처는 뭐 어떤 가르침을? 부처는 세상은 고통이다. 그래서 버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는 무소유를 가르친 겁니다. 결국에 이게 당시 브라만이 독점하던 인도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평등 느낌인가? 소유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정반대되는. 맞아요. 사람들을 착취하는 브라만과는 정반대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 브라만들은 제사를 명목으로 사람들의 아주 소중한 재산인 소를 바치게 하고 제사 후에 남은 소와 재물은 자신들이 차지했는데 이걸 반대한 겁니다. 와. 그리고 부처의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죠. 당시 소를 바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니까 네. 그런 소를 바치는 제사를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는 힌두교에서 그때까지 1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에 정면으로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는 무소유, 제사 반대, 불살생을 통해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 저 부처의 이런 교리가 사실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파격적이죠. 평민들은 굉장히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서 익숙해져서 저기에 되게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우리도? 호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게 유명해지셨으니까 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예, 특히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농업과 상업으로 그때 그게 커졌으니까 바이샤가
이제 힘을 키우면서 자기들이 재산을 쌓았는데 그걸 다 뺏어가잖아요, 브라만이. 그래서 바이샤 계급이 특히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에 거센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라만들이 거센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좀 이게 당근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세금을 좀 깎아주나?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더 파격적으로. 파격적? 신분을 올려줘요. 신분 계급 올려줘. 제사의 살생을 금지하는 이 자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 대신에 이제 채소, 식용유, 곡식 이런 것을 이제 신한테 다행이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잘 됐네. 와, 그래도. 그럼 부처 덕분에 그게 바뀐 거네요. 그렇죠. 엄청 큰 일이죠. 이야, 문화를 바꿔놨네. 그리고 브라만들은 소에 대해서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소. 아, 소 안에 신들이 있다는 건가? 소가 문신한 것 같아. 어때요? 소의 모든 몸 부위에 다 신이 있어요. 심지어 고리까지 신이 있어요. 소 몸 안에 힌두교의 많은 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브라만은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굳건히 할 새로운 방법을 또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4가지 인생 목표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만이 만든 첫 번째 인생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아닐까? 결혼. 결혼. 지원 씨 오답입니다. 문제 아니지 않아요? 정답해야 되나요? 오답 인생. 그냥 종교를 믿으라고 기도 매일 하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기도 이런 것보다도 네. 인도 사회가 체제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의무를 정했어요. 그 의무를 모아서 집대성에서 만든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법전이 만우 법전입니다. 법전을 보면 창조자가 카스트마다 알맞은 업을 정해 주었으며 그 스스로가 생을 반복하며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뭔 말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맡은 바 본분을 정해진 걸 충실해라. 다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슈드라가 할 일을 잘 따라야 좋은 세상에 윤회를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은 카스트에 따라서 어떤 의무를 부여했을까요? 먼저 브라만에 대한 내용을 규현 씨가 좀 읽어봐 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브라만의 것이요. 브라만은 그 태생 자체로 모든 것에 권한이 있다. 그냥 완전 특권층이네요. 왕 이게 자기들이 써놓은 거를 마치 신이 뭐 정해준 것처럼. 아마 맞아.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게 브라만밖에 없었을 예. 거예요. 아 진짜. 만우법전에서는 신의 권위를 빌려서 브라만의 강력한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낮은 계급 슈드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었을까요? 이 제도는 슈드라 없으면 다 무너지는 제도예요. 자, 슈드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이번에도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슈드라가 다른 계급의 이름을 무례하게 부르면 그 입에 손가락 길이 10배 되는 쇠못을 박아야 한다. 와, 슈드라의 이름은 사람들이 혐오하도록 지어라. 슈드라에게는 먹고 남은 음식, 해진 옷, 남은 곡물, 쓰던 낡은 그릇을 주어야 한다. 에레이. 난 내가 슈드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다 부시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법에 따라서 슈드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천한 이제 노예로 살면서 평생 이제 위의 계급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아 그냥 노예 취급하는 거죠 뭐. 노예도 이런 노예는 없지. 맞아. 그럼 교수님 만우법전에 이렇게 제도 계급이 딱 4개가 있나요? 아니면 저 슈드라보다 더 밑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예, 만우법전에
저 슈드라보다 훨씬 더 극악한 취급을 받는 또 있어? 한 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와, 그러면 뭐 뭘까요?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뭐냐고요? 예, 그 뭐 원시인 뭐 이런 그게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부정 타는 사람, 닿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염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대기를 딱딱딱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방울을 달고 들어와야 했거든요. 마을 바깥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오염됐으니까 빗자루로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엉거주춤 이제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물론 옛날 만우법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우법전은 불가촉 천민의 의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짠달라는 마을 밖에 거주해야 한다. 낮에 돌아다니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도록 표시를 달고 다녀야 하며 밤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짠달라, 개, 돼지, 닭 등은 다른 계급이 식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요? 아유 진짜 불가촉 천민은 인간 이하죠. 가축보다도 거의 뭐 못한 취급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개돼지지. 말도 안 되죠. 예. 신발도 못 신게 하고 다른 계급 상층 계급들이 다니는 길도 못 걷게 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극단적인 대우는 다른 계급 사회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불가촉 천민이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천대를 한 거예요? 진짜.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제 굽다 왕조라고 하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굽다 왕조가 이제 뭐 기원 후 4세기, 뭐 5세기, 6세기 이제 이 정도인데 굽다 왕조가 이제 영토를 넓게 정복을 하면서 기존에 딱 살고 있는 여러 원주민들을 많이 토착민들이 인도 사회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는데 카스트는 4개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졌고 그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규범을 어긴 사람들, 주로 상층 카스트와 브라만과 슈드라 사이에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결혼해서 애가 나온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가촉 천민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 근데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그러면 돌아다니지도 말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힌두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깊이 하는 일을 하고 살았죠. 시체 닦는 거. 화장실 청소 뭐. 예,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뭐야 이게? 죽음과 관련된 거. 이제 화장을 해서 나온 유골을 강에다 뿌리는 겁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모두가 기피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다른 높은 카스트들이 주는 식량을 받아서 이제 연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서 가장 부정하고 오염된 일로 여겨졌던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많이 한 겁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브라만은 최상위 계급부터 불가촉 천민까지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법으로 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도 사회를 이제 구축해 갔죠. 그리고 이 틀 안에서 힌두교에서 지켜야 할 두 번째 인생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물을 모아라, 돈을 벌으라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보통 종교에서는 세상에 무슨 욕심을 버리고 뭐 무소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는 완전 반대잖아요. 네. 부자가 되려고 해라. 그러니까 너무 색다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는
세상 살아가는 사회 질서에 관한 종교거든요.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돈이나 재산을 열심히 일해서 얻고 모아라 이런 뜻이죠. 힌두교인이라면 카스트의 의무를 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뭔가를 추구하는 게 세 번째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문제 다해. 힌두교에선 세 번째 인생 목표를 이것으로 정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 가시? 아, 이건 어렵다. 와 너무 어렵다. 아니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어렵다. 인도에서도 이거 안 배우는. 지금 뭐였지 첫 번째 소 그러니까 사회적 의무 하나 했죠. 네. 불을 그다음에 부물질의 축적이라고 했죠. 네. 되게 다른 종교와 달리 현실적이죠. 네. 네. 또 하나 현실 사회에 사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정답. 예, 최코재 씨.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라.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라. 네. 출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요? 직설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직설적으로. 정답. 예, 규현 씨. 직설적으로 해야 되지. 성관계. 성관계.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말도 안 돼. 와 이거 어떻게 맞췄지? 대박이다.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인생 목표가. 아 굉장한. 인생의 말도 안 돼. 목표가 와. 육체적 쾌락이죠. 아니 성관계죠. 인생의 목표가 성관계라고 즐겁게. 종교에서 얘기한다고요? 예, 이게 이제 힌두교예요. 즐겁게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와, 이거 까마라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마수트라 네. 그런 영화를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 제목은 들은 것 같아요.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왠지 기억하면 안 이제 될 이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까마수트라의 가르침을 그 뭐예요? 네. 까마에 관한 경전입니다. 육체적 쾌락에 관한 경전. 네. 빨간 딱지 비디오의 제목 아니었나? 까마수트라의 가르침을 사원의 조각으로 담은 것도 있어요. 다 보셨을 텐데요. 다 모셨지만은 또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한번 보세요. 아, 영상으로 한번. 나 본 적 있어. 이 사원이 한 1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카마수트라 경전. 아유. 리액션 왜 저래? 고장 났어. 아니. 아휴. 봐도 되나 모르겠네. 어우. 와 진짜 적나라하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종교라고 하면은 좀 금욕적이고 절제하고 그런 그렇지.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다 반대. 힌두교는 진짜 반대네요. 예, 반대죠.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겠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죠. 종교적으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대인들은 이걸 학습을 했고 현대로 이어져 넘어오는 겁니다. 로키 씨가 그 까마수트라 사원 매니아라는 얘기가 있던데. 매니아. 아니, 그러니까 가보신 적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에 여행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가이드로 시절 때 엄청 많이 갔어요. 여기가 가주라오라는 곳이 있고 많이 한 1000년 전에 만든 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 성교육에 대한 그런 태부 약간 그런 걸 약간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또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키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혓바닥을 상대방의 입안에 넣고 그 혀 끝으로 이
윗 잇몸, 혀 등을 꽉 누른다. 꽉 누른다. 꽉이라는 거 안 써 있는데. 꽉이라는 건 안 써 있을 텐데 꽉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때 남녀의 혀는 서로 닿게 된다. 이것을 혀 싸움이라고 한다. 아니 죄송한데 저희 저 어린이 책 나왔다고 얘기를 오프닝에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게 참 엄청나죠? 수위가 이게 이제 일부 이제 순한 것으로만 이제 뽑아왔는데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까마수트라는 외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그러면 왜 고대 인도에서는 이런 경전을 만들었을까? 인구가 많이 부족했나? 예,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것은 결혼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높아지고 많아지면 노동력이 많이 생기고 노동력이 많이 생기면 농경시대에 훨씬 더 부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실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에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되게 현실적이다. 진짜. 현실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했어요. 자, 사회적 의무, 부, 실리, 그리고 돈, 그다음에 이제 카마수트라. 성관계, 쾌락. 완전히 이것과는 다른 이 세 가지 목표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네 번째 인생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 예, 규현 씨. 키자인. 앞에 세 가지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에이. 규현 씨 어답. 바로 목샤, 즉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인도에 다녀보셨으면 네. 이상한 모습을 한 수행자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봤어요. 희게 막 얼굴 희게 분장하신 예, 분들 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수행자분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두라고 부릅니다. 사두? 예, 사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와 진짜 숯이네. 그게 뭐야?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불을 넣은 거죠, 불. 뜨거움을 참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방법은 아니죠. 여러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이 사람은 이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힌두교가 마지막 목표를 깨달음을 목표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힌두 사회가 물질과 불평등에 너무 쏟아져 있다. 그래서 그걸 비판을 하고 좀 뭔가 정치적인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브라만들이 고민 끝에 아까 제사 반대를 받아들였듯이 그 똑같은 차원으로 깨달음을 힌두교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4개로 구분되던 카스트가 수천 개로 분화가 됩니다. 수천 개로. 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직업이 많아지면서 이제 생겨난 변화지요. 이걸 자띠라고 불러요. 자띠. 직업 혹은 가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티가 그때 한 3,000개 넘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약간 자티를 설명드리자면은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약간 뭐 자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빨래하는 사람은 자티가 빨래하는 게 업이가 되고 차 만드는 사람은 자티가 이게 차 만드는 게 되고 직업인데? 교수님 이거 뭐 수천 개가 우리 럭키 씨 말 들으면 수천 개의 자띠가 생겼으면 그 자띠에도 하나하나 다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띠가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져서 어디에 4개의 바르나라고 하는 것에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변화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자띠인지는 알아도 브라만, 끄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카스트 체계는 18세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어요. 어떤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게 어디일까요?
알 것 같아요. 그 인도에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이? 맞습니다. 예.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침략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 거대한 대륙을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뭔가 인도를 통치하는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871년도에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 카스트, 나이, 거주지, 직업 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아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4개의 와르나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어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아띠는 알지만 직업은 알지만 이게 바이샤에 속하는지 슈드라에 속하는지 그렇죠. 잘 몰랐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스트 의식, 카스트 생각, 개념에 따라서 다시 카스트가 강화된 그런 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다시 부활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4개 그리고 불가촉 천민으로 다시 우겨 넣은 건데 이게 인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띠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낮은 카스트들이 특히 바이샤나 슈드라 중에서 브라만들한테 사원도 지어주고 그래서 주로 크샤트리아로 인정받고 등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 조선시대 양반의 족보 산 거 같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한 거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변기 사회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불가촉 천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벗어나려고 하겠죠. 슈드러로 어떻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영국의 식민 지배는 불가촉 천민 일부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전에는 전부 다 그 안 한 도축업, 가죽 산업이 들어오고 육류 산업이 들어오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영국은 근대화를 이 사회를 시키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오염된 일이니까.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이 일을 맡게 된 거죠. 돈을 벌겠네요. 돈을 벌죠. 그래서 일부 불가촉 천민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영국으로 유학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뿌리 깊은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돈 번 불가촉 천민들. 그 사람들의 영웅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암베드카르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 사람인데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스트가 없는 영국 사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와서 간디하고 같이 손잡고 불가촉 천민 차별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럼 이때 암베드카르는 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어떤 뭐 투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스스로를 달리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카스트 차별이 인도 사회를 파멸시키고 있다라고 아주 열렬하게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펼치는데 이 만우법전이 차별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불태워 버립니다. 와, 야, 엄청 네, 실제 바탕으로 영화에서 엄청난 일 아니에요, 사실? 엄청난 일 같은데요? 신성 모독일 수 신성 있잖아요. 모독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 성스럽게 여겨지는 경전을 불을 태우는 것은 실질적인 자살 행동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협박과 위협을 받죠. 그래도 계속해서 암베드카르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촉 천민 차별 철폐를 노력을 그치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1947년 드디어 독립에 성공한 인도는 불가촉 천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멋있다. 헌법 제15조 국가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 출신지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7조 불가촉 천민제를 폐지하고 관행을 금지한다. 불가촉 천민이라 하여 그들에게서 어떤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자, 헌법을 들은 불가촉 천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이거 뭐 뭐 축제죠, 나죠. 축제. 눈물 났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의 우상이 왜냐면 사람만도 영웅이- 못한 대접을 받았었는데. 저희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이죠. 아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이 파란 색깔 옷을 왜 입고 오는지 혹시 아세요? 좋아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암베드커 박사가 평등 사회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이 파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이 시위했을 때 항상 파란 색깔 깃발이나 옷을 와.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 우리는 똑같다는 의미에서 파란 색깔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옷에 파란색이 좀. 그래서 저희 팀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많이 파라네요 여기는. 저도 다 팔았잖아요. 네. 교수님, 어쨌든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인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겠는데요? 그렇죠. 네.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제정이 되면서 카스트로 인한 차별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야, 이제 저런 그 다 무너졌네요. 그 다 무너졌어요. 잘했다. 법적으로는 모든 카스트가 평등해진 겁니다. 어떻게 평등해졌다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예, 진짜 그걸 왜 의미 있다. 강조하시죠? 법적으로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카스트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카스트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 오히려 시골에서는 안 좀 있을 사라졌을 것 것 같아. 같아요. 카스트는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카스트가 없다고 완전히 봐야죠.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별하고 있던 차별들이. 그런 성품이. 예.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죠. 50년도 헌법 제정 이후에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로 인한 차별과 억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1968년도 인도 따밀나두라고 하는 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가촉 천민 44명이 산채로 불에 타서 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의 돈도 못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도 인간 대접 해달라 헌법에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 불가촉 천민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이 습격해서 마을을 봉쇄하고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두막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을 문을 잠그고 기름 질러가지고 불태워서 44명이 죽었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뭔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불가촉 천민 입장에서는 충격이 엄청났겠어요. 그래 불까지 지르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일부밖에 안 돼요. 드러나지 않는 44명이나 불태워 죽고 이제 농기구로 이제 찔러 죽고 이제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이고 법은 제정됐지만 불가촉 천민들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전대받고 차별받고 폭력, 살해, 협박, 살해, 여성 강간 이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거 아마 이 통계 내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투쟁. 투쟁 하자 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달리트 팬서라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겠다. 우리도 똑같이 같이 싸우겠다. 이제 시위를 하면서 버텨보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불가촉 전민들이 여러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교수님 요즘도 불가촉 천민에 대한 폭력이 그럼 계속 벌어지고 있나요? 예, 23년도 올해도 불가촉 전민들이 이제 맞아 죽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22살짜리 불가촉 전민의 청년이 안베드카르 탄생 기념의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상위 카스트의 청년들이 와서 칼과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아주 죽었어요. 이렇게 여전히 인도 곳곳에서는 매년 불가촉 전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뭐 폭행, 사망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인도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예. 어떤 대책이 없나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적 공간에 대한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가 이제 헌법을 만들 때부터 불가촉 전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수자다라고 지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카스트, 정부가 지정한 카스트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책을 실시를 해가지고 불가촉 전민이 국회의원도 되고 우리 같으면 시의원도 되고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수님, 불가촉 천민으로서 가장 고위직에 오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현재 인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드라우파디 무르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대통령. 불가촉 전민인데 여성이에요. 와. 현 대통령이요? 근데 이제 원래 인도에서는 총리가 대부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올렸습니다. 요 직전의 대통령 고빈드라는 분도 불가촉 전민 출신입니다. 불가촉 천민이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불가촉 천민만 뭐 혜택을 주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까요? 뭐 브라만이나 샤트리아 끄샤트리아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슈드라가 자기들도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지정 카스트처럼 혜택을 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슈드라까지 혜택 범위를 넓히는 정책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OBC라고 한 사람들이 무려 슈드라 플러스 알파 40%예요. 그러면 지정 카스트 적어도 15%입니다. 그러면 55%를 할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와. 아예 안 되지. 정말 안 되지. 진짜 쉽지 그럼 이제 않다.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나머지 또 카스트들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쉽지 이제 않아. 상위 카스트들한테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OBC 쿼터제가 시행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인도의 중류 카스트들이 하층 카스트에만 공무원 대학 시험 할당제를 적용시키는 것에 반발해 벌인 시위가 유혈 참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층 카스트래. 와, 진짜 난리다. 와. We are not against the OBCs, but we want to be equal. and Uttar Pradesh, as Indian security forces reacted quickly. 브라만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아니 이게 뭐 이거 계속 뭐 안 없어졌네 그러면 이 카스트제도. 근데 교수님, 아까 제가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철폐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저 영상을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혜택을 주는 유보시키는 예비해주는 정책 때문에 이 정치 갈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불가촉 전민은 자기들을 유리하게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표 많이 줄 사람들을 위해서 OBC 쿼터 같은 걸 또 달라고 하고 법으로 사라진 카스트인데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와, 너무 혼란스럽다. 로키 씨, 그러면 저 쿼터제 논란을 두고 인도 내에서는 뭐 어떤 여론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이런 거 보면 인도가 전체 아직까지 카스트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런 일 때문에 인도 이미지가 조금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없어버리는 건 맞지만은 이게 전체의 몇 프로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가 제일 큰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때는. 이때는 이 1619년 영국의 버지니아 식민지 제임스타운인데 정착촌으로 가는 길목의 어느 해안가에 배 한 척이 도착합니다. 이 배의 정체는 네덜란드 국적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 영국 무장 상선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지금의 멕시코인데 이 식량이 떨어져서 잠시 이 버지니아 해안에 정박한 거예요. 배 안에 선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 20여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필요했던 그들은 이 지역의 정착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배에 싣고 온 흑인 20명과 식량을 맞바꾸자. 바로 여기에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금의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노예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15세기부터 대서양 노예 무역이 횡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땅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한 이 흑인 노예들은 사실상 계약 하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계약 하인 신분 계약증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계약 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노예 신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노예 한번 선박을 한번 볼까요? 아, 그건가? 아, 선박 사진 이상한데. 지원 씨, 이 까만 게 뭐 같아요? 좌석 아니? 좌석? 앉아 있지는 않아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네, 비슷하게 누워 있는 누워서 거예요. 이거 막 겹쳐놨다고 막 전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침대 중에 이렇게 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예선에 이게 까만 선 하나하나가 노예 한 명 한 명을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은 짐짝처럼 층층이 쌓여서 배에 실려왔습니다. 전부 눕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부족한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야 되고 노예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항해를 했을까요? 탈수, 또 이질, 괴혈병 이런 이 질병 때문에 많은 노예가 죽게 되고 그래서 노예를 가득 태운 선이 도착을 하면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예 팔아요, 노예 팔아요. 육성과 함께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노예 판매에 관계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자,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애도 있네. 그렇죠. 애기도 같이 파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애는 애가 클 거 아니에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1769년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에 나온 이게 경매 전단인데 94, 94명의 노예를 팔겠다는 그런 노예 전단지예요. 이게 보면은 39명의 남자, 15명의 소년, 24명의 여자, 16명의 소년 이렇게 상품이 아주 좋은 94명의 이게 노예를 경매합니다 하고 이게 전단지를 뿌렸던 이 실제 전단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또 밑에 있어요. 예, 밑에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시에라레온. 예. 사실 노예를 상품화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위해 노예들은 마치 진열 때 올라간 상품처럼 가판에 쭉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노예선의 선장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구매자들은 뭐 하겠어요? 노예들의 힘과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달려보게 하기도 하고 뛰어보게도 하고 말도 시켜보고 특히 노예들의 입과 눈을 자세히 살핍니다. 상품이 과연 최상품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죠. Very good. Higher. You see this? Very likely. He will grow into a fine beast. 자, 이렇게 해서 낙찰된 노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등록제 같은 거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소유가인되죠. 그래서 보통 등 가슴에 뜨거운 불에 달군 은재 낙관으로 주인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노예들이 특히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미국의 남부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네. 미국의 공식 명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연방 합중국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주권을 가진 이 각 주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연방국이라는 얘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조지아에서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 정도가 미국의 메이저 남부주들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전체가 농업사였잖아요. 근데 북부는 산업화가 되면서 상공업 위주의 경제로 바뀌어갔고 남부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매매가 활발하게 됐는데 그런데 특히 이 농사 때문에 더 많은 수의 노예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농사가 무엇일까요?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문제예요. 아닌가? 이거는 너무 담배? 너무 쉬운가 봐요. 네, 타일러 씨, 의류예요? 우리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옷, 목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원재료인 모카 때문입니다. 대개 모카의 열매는 이 7월, 8월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더울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솜이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따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양의 모카를 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30kg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1793년에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발명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바로 면화에서 면화실을 분리하는 조명기, 카튼진. 이 기계가 발명되면서 목화 재배 작업의 효율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 조명기가 이게 발명이 되면서 50배나 많은 목화를 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목화의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이렇게 목화 농장은 남부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처음에 20여 명으로 이게 시작된 흑인 노예는 1860년 인구 조사, 그리고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39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는 제 노예의 존재는 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남부에서는 이 흑인 노예 수가 100인 수를 능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노예 제도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자, 백인들은 이 흑인 노예를 부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된 반면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갈수록 비참하게 됩니다. 돈이 트기 전에 농장으로 끌려가서 일일 수확량을 마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떻게 해서요?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채찍과 이런 사슬 어떤 용도에 있을까요? 체벌용이네요. 체벌용. 아유 이거는 맞아서. 아유. 이 실제 사진입니다. 사실 북부에서도 공장이나 부두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아주 적은 수이긴 하지만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기계화로 인해서 점점 이 숙련된 백인 기술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부주들은 185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예를 폐지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왜 노예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노예가 필요 없으니까 딱히. 남부가 힘이 커지면 안 좋잖아요.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뭐예요? 서부로 급속히 확장됩니다. 그러죠? 서부로 팽창이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영토가 노예주로 연방에 편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부의 정치력이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어떻든 이제 노예제도 때문에 남부와 북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808년 연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탄생합니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남부에게는 어떻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법일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를 사들이지 못하게 되자 남부 농장주들이 기발한 어떤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노예 품귀 현상이 발생한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뭐 노예 부모한테 태어나면 그 애도 노예다 하는 그런 거.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빨리 맞춰버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노예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도 노예가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든 노예의 자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자 노예들을 선별해서 출산을 뭐예요? 강요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부러 막 애를 더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 심한데. 자, 원래 노예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자연 출산을 조장한 것이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얼마든지 떼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그래서 노예들이 이제 혼인서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냐? 결혼한 이후에도 언제든 주인 마음대로 되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이게 금지된 노예를 이게 수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약 $800 정도 벌금을 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우리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보스턴 기준의 목수 이게 일일 임금을 보니까 팀장 수준이 $1.75예요. $1예요? 예, $1.75 하루 임금이. 하루.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를 모아야 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만약에 노예선을 제조하다 적발되면은 $20,000의 중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전역에서는 자위주에 사는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흑인 납치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맞아. 그 노예 12년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북부의 자유인을 강제로 납치해서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잠든 사이에 남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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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oo many libations. 그러자 남부 노예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탈출을 감행하죠. 이 탈출한 남부 노예들이 도망친 곳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북부구나. 예, 북부입니다. 거기가 폐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통행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대체로 이 통행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노예도 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이 노예들을 잡기 위한 현상금이 많이 붙게 될 거 아니에요? 현상금. 이 프로페셔널,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생겨납니다. 추노꾼. 그래서 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흑인 노예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전문 노예 사냥꾼, 그리고 마을 보안관, 무자, 기마, 순찰대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뒤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던 노예가 이들에게 붙잡히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었대요, 선생님. 뭐 엄청난 체벌은 기본일 그렇죠. 거고. 족쇄를. 그렇습니다. 예. 아주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벌겋게 달군 인두에 몸을 지지거나 목에 이 족쇄를 채우기도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실제로 남북전쟁 때 북군이 입수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루이지애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도망가다가 잡혀왔을 경우에 이렇게 목에 족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다 방울을 달아서 소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 노예니 조심하고 또 도망갈 수 있으니 다 봐라 이거예요. 와, 본인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채찍질은 기본이었겠죠? 남자의 경우에는 거세까지 합니다. 사실입니다. Come here, boy. 자, 도망가다 잡히면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망친다는 건 뭐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도망치는 노예들을 막기 위해 농장들은 더 강력한 이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1850년 도망 노예법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바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법이에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1808년에 노예 수입 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연방법에서.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남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제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명한 드레드 스캇 이 사건인데, 이 드레드 스캇이라는 남부 미주리 출신의 노예가 이 자유주의인 북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인 미주리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죽고 나서 여전히 본인이 노예 취급을 받게 되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송이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이제 노예제도가 너무 민감하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린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법부가 무언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이죠. 대법원은 남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여기 문제 낼까요? 당시 남부 출신의 인물이 대법원장을 맡고 있었다. 드레드 스콧이 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알고 봤지 드레드 스콧이 대법원장의 노예였어요. 진짜? 상상력이 대단합니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의 실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어떤 신분입니까?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아주 근접했어요. 아주 근접했어요. 혜성. 예, 혜성 씨. 그 드레드 스콧은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그거에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타일러 씨가 맞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 없어. 이게 결정인데, 대법원이 남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거예요.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송은 뭐예요?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소송 자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봐라. 사법부도 우리 편이지 않느냐.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뭉치게 되고, 남부는 또 남부대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860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됩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남부 출신이나 아니면 남부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북부는 어떻게 했어요?
해제하는 쪽으로. 반대. 북부는 드레스카 판결로 기세가 등등해진 남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강력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스타가 등장합니다. 당시 변호사로 정치가로 서서히 이게 부각되고 있던 에이브럼 링컨.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링컨이 밀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합니다. 그의 상대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티븐 더글라스. 연방 상원인 스티븐 더글라스와 7차례의 논쟁을 벌인 유명한 스티븐 더글라스와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가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엄청 유명해요. 이게 링컨은 스티븐 더글라스의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집은 올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 나라가 절반의 노예주, 절반의 자유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링컨이 그 얘기했을 것 같은 굉장히 근엄하게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지켜져야 된다.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남부와 북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예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연설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게 됩니다. 스타가 됐네. 말을 잘해서.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 스티븐 더글라스 연설로 인해서 이 시골 이게 일리노이에서 그저 그런 정치인이었던 링컨이 적어도 북부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선거에서 북부 사람들은 이른바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의 깃발 아래 집결하게 됩니다. 결국 링컨은 북부의 한 주의 이탈도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must fall. 그런데 또 링컨이 취임 연설 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걸 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링컨하고 유사한 이게 포스로 얘기했던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나는 노예제가 있는 주들에서 노예제에 간섭할 목적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믿고 그럴 의향도 없다. 응? 이건 또 무슨 얘기?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원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 일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뭐 이게 대통령이 아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부의 편도 좀 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부가 워낙 쪽에 그 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남부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데? 북부랑 남부를 어쨌든 통합을 시키고 싶으니까. 통합이 안 되지 그게. 말 그대로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간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대통령 그렇게 힘이 예, 이게 두 분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의도를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인데, 근데 미국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We the people. 갈슨 씨도 동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게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거였네. 바로 키워드를 이제 지원 씨가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언뜻 보면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전후좌우를 보면은 우선 연방을 지켜야 되는 현실적인 순간에 링컨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라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예제 반대가 아니에요. 노예제 확대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링컨의 이중성, 너 이 대통령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당선 어쨌든 간에 그런 노예제도 폐지 쪽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는데 예. 남부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바로 들고 일어났죠. 대통령 되자마자요? 되자마자 남부주에서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링컨이 되면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여름장을 놨습니다. 링컨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남부의 7개 주가 먼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한번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해버려 그냥 바로. 위기네.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예, 가슴이 맞았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미국 남북전쟁 전에 남과 북의 이 정치적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역시 먼저 치고 나가죠.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순으로 연방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1860년 12월 남부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죠. 썸터 연방 요새를 남부군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사 년 동안 전투에서 한 20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질 만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60만 명이 사망해요. 60만 명이 사망해요. 진짜 많이 당시 60만 명이 어느 정도냐. 베트남 전쟁 이전에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나머지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입었던 총 재산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내전,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전쟁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1위 했을까요?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은 북부가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그 남과 북의 전력을 비교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북부는 2,200만인데 남부는 900만이에요. 산업 노동자 수는 북부가 130만인데 남부는 고작 11만. 철도 길이, 이 전쟁에서는 이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2만 2천 마일인데 남부는 고작 9천 마일. 전력상으로 보면 남부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남부는 사기와 정신력에서는 앞서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사실 그랬습니다. 남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영토만 지키면 되지만 북쪽에서는 뭐예요? 삼켜요. 치고 들어가서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전쟁에서는 이제 우방이 중요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남부의 면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애국의 원조를 받는 데에도 남부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첫 해인 1861년 전투에서 남부연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남부가 외교적으로도 북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애국으로부터 남부의 독립을 승인받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861년 남부연합은 영국과 프랑스로 외교 특사를 보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연합을 도와서 남북전쟁이 개입하면 북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너무 불리하죠. 너무 불리하죠. 잘못하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오히려 북부가 에이 전쟁 그만하자고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 링컨이 히든 카드를 냅니다. 1863년 1월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립니다.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립니다. 아니 그거 아까는 또 그게 안 된다면서 자기 권한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중에 그거를 예. 선포한 전쟁 중에는 또 거예요? 돼요 그게? 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 연합의 정부에 있는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버립니다. 아니 이걸 근데 왜 굳이 전쟁 나고서 하냐고.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 아니, 해도 그 전에 됐다는 전쟁을 막았었다니까요. 그 전에. 아니죠. 노예 인정해주면서 더 치열해졌잖아. 아니 인정은 언제 해줘? 아니 너희들끼리 하라고 난 권한 없다 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바로 지금 토론이 미국에서 강의할 때나 우리나라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전쟁이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63년에 전쟁 61년에 터졌는데 노예 해방을 선언한 데에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순간 영국과 프랑스는 절대 남부 연합을 도울로 적어도 동맹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 연합을 돕든지 동맹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링컨은 이 남부 연합을 외교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만천하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인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인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숭고한 명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당시 약 18만 명의 이 해방 흑인들이 북부 연방을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북 전쟁의 뭐예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남과 북의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던 남부.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북부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남과 북의 운명을 가른 곳이자 링컨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줬던 데가 펜실베니아예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자, 이 남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남부가 승부수를 던진 곳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에이, 그냥 한번 진격을 해보자. 북부가 받아주겠어요?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 조그만 시골 게티스버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부가 무려 7만 5천, 그 당시 남부 7만 5천은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북부가 약 10만이 모여듭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북부가 승리를 하죠. 결국 연방이 승리했으니까. 여기에서 약 한 남과 북 합해서 5만여 명이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부의 피해가 굉장히 막대했죠.
4개월 뒤에 여기에 와서 링컨이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연설을 했던 게 게티스버그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역사상 가장 훌륭한 또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로 그 연설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어디 들어봤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사실 이 연설은 단어로 얘기하면 책 300단위가 안 됩니다. 많아야 3분이에요. 와. 많아야 3분이에요. 와, 3분. 정말 짧은 연설이지만 도대체 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긴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링컨은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3분짜리 연설을 하기 쉽지 않은데. 오직하면 3분 요리가 나와요. 마의 3분. 사실 링컨이 주 연설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미국이 재밌는 부분인데 이 게티스버그 연설에 초대된 사람이 주 연설자가 전 하버드대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1시간 반, 어떤 사람은 2시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 돼. 진짜 싫어. 안 돼. 지금 역사에서는 그 총장의 연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3분 링컨의 연설은 지금도 인구에 해자됩니다. 와, 역시 그 이유가 짧게 뭔지 해야 아세요? 돼. 진짜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게티스버그 연설 전체에서 링컨은 단 한 번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용칭을 쓰질 않아요. 왜? 링컨에게는 국가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예요? 가치, 자유와 평등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와, 멋있다. 이 연설에서 링컨은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국민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되새긴 거예요. 연설문을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접하고 항상 뭐 그게 뭐 미국 역사상 가장 뭐 유명한 연설문이다 하고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면 훗날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부 연방을 흡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뭐 The Confederate 누구누구, The Union 누구누구 이런 말을 남겨버리면은 또 통합시키는 다시 거에 도움이 동학하는 안 게 돼서. 더 어렵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군이란 말도 전혀 낱말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도 전쟁은 2년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9개월 북군의 총공세로 말미암아 남부는 수도 리치먼드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4년여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종결하고 채 5일이 지났을 때 링컨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Mr. Lincoln has just stopped the drum.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스트레스 풀려고. 영국을 보기 위해서 이 극장을 찾습니다. 거기서 암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Sic semper tyrannis! Mr. Lincoln! Mr. Lincoln has been shot! 링컨은 전쟁의 이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링컨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된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노예가 해방됐어요? 예. 그러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 주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유인. 그냥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미국 시민이 돼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완전 평등해지진 않았잖아요. 예, 이 당시 해방이 됐지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평등을 누렸을까? 이 흑인 노예에 대한 뿌리 깊은 이 편견 차별은 계속 덮겠죠. 남부 지역에서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극단적인 단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KKK, 쿠클러스 클란. 한번 들어봤죠? 네.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흑인들 차별하고 탄압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들에게 테러를 가해서 그들이 노예 상태나 다름이 없도록 만드는데 이 테러 조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KKK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인들에게 린칭을 가하고 폭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게 만행을 자행하는데 당시에 이 KKK 사진을 한번 보시죠. 맞아. 한번 봤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흰 두건을 쓰고 이렇게 흰 옷을 입었을까요? 좀 시각적으로 좀 무시시하잖아요. 예? 좀 무시시하잖아요. 예? 하얗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백인이 예. 그렇죠. 자신들이 백인임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입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남부의 백일 우원 단체들이 계속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린치는 사회적으로도 남부에서는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린칭을 했어요. 보고 있네 그냥. 목매단 거예요? 흑인에 대한 이런 공격은 남부 백인들이 거의 모두 공조한 리추얼, 의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흑인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그 자유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선거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남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유권자는 정치,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투표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나갑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한 가지 테스트를 했다. 유권자들은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을까? 나 이거 어디서 이거 들어본 것 같아.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나? Read the book. 땡! 그러면 그 흑인이랑 백인이랑 다 그 테스트를 본 거예요? 그러죠. 아니 사실 거의 다 아까 규현 씨가 맞췄는데. 정답. 타일러 씨? 문맹. 예, 문맹 테스트. 정답! 네, 맞추고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근데 문제는 백인들과 흑인들에게 공평하게 문제가 주어졌을까요? 다른 문제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백인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문제를 내고 흑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규현 씨. 예. 영어를 잘하시죠? 저 링컨이라고 하셨잖아요. 고양이 캣.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CAT. 아, 그렇습니다. 야 잘하네. 아유, 이 정도는 제가 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프리덤. 프리덤 자유. FREDOM. 오. 이 하나 빠지셨어요. 교수님. 그래도 통과된 거예요. 그래도 통과된 거예요. 어? 이거 왜 통과해요? 백인이니까. 와, 이래도 통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컨대 소리 나는 그대로 프리덤 통과. 어머. 아 진짜로? 만약에 흑인들이 이렇게 썼으면은 탈락이군. 탈락. 이거 백인은 뭐 철자 틀려도 통과고 흑인은 대답할 수도 없는 어려운 질문을 내서 그렇죠. 흑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투표를 좀 억압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투표를 등록할 때 본인의 이름이나 뭐 현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 써야 되는데 하나라도 글씨가 조금 다르거나 하면은 삭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지난번에 대선 했을 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특히 남부지방에 있는 뭐 조지아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투표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뭐 10만 명 넘고 막 되게 많았거든요. 와 아직까지도 그게 되네. 문맹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통과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하려면 투표세를 내야 됩니다. 투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달러. 물론 각 주마다 약간 다릅니다만은 2달러는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적어도 20불이에요. 이제 막 해방된 노예들에게 20불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없지. 그렇죠? 흑인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은 각종 보장 제도나 복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까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남부주에서. 합법적으로. 바로 흑백 인종 분리법. Sepa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다. 이렇게 백인들은 men, ladies가 있는데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colored. 이런 상황에서 이 아르칸소 리틀락에서 차별의 절정을 찍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7년 9월입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공수부대가 아르칸소에 있는 리틀락 센트럴 하이스쿨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백인만 다닐 수 있던 이 고등학교에 미국 최정예 공수부대원 1,000명이 총으로 무장한 채 들이닥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맞힐 수 있어요. 혜성, 정답. 혜성 씨. 백인들이 뭔가 공개적으로 지나가는 흑인 학생들을 괴롭혀서? 땡! 아, 그런데요. 정답. 백인만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 예. 처음으로 흑인이 입학했어요. 예. 전 거기까지인데요. 일단 정답은 아닙니다. 흑인이 어떻게 입학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학을 한 거지. 어떻게? 최초로. 정답. 최초로. 그 흑인 학생들이 최초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백인 학생들이
괴롭히고 린칭을 하려고 해서 말리려고 정답. 정답. 아니 흑인 학생이 어떻게 갔어요? 잠입한 거예요? 아니 최초로 입학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100인만 다닐 수 아니 있는데. 그러면 원래 여학교다가 남녀공학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바뀐 거야 그러면 학교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라고요. 100인만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라고 문제가 제가 나왔잖아. 그 얘기를 더 하면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미국 남부는 같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리해서 학교를 다녀요. 흑인들은 흑인 학교, 백인들은 백인 학교죠. 그런데 1954년 판례에서 이제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유명한 브라운 네. versus Board of Education. (1957년 9월에 9명의 흑인 학생들이 등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부의 인종차별주의라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있을 수 없죠. 흑인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백인 단체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학생들. 그렇죠. 협박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알칸사 주지사가 주방위기를 보내가지고 9명의 입학한 흑인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이걸 접한 당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특단의 방법을 찾은 게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최정예 부대를 1000명이나 보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게 보낸 거예요. 너무 멋있다. In that city, under the leadership of demagogic extremists, disorderly mobs have deliberately prevented the carrying out of proper orders from a federal court. In accordance with that responsibility, I have today issued an executive order directing the use of troops under federal authority to aid in the execution of federal law at Little Rock, Arkansas. 정확히 1년 뒤에 이 학교 최초로 흑인 졸업생이 탄생합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특수부대까지 투입돼야 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사실 흑인 문권 운동을 촉발했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몽고머리 버스 보이콧 사건입니다. 네. 이 로사 박스라는 흑인 여자입니다. 너무 일이 끝나고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흑인 이 구역은 뒤에인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백인 구역은 널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니 가서 앉은 거예요. 운전수가 뒤로 가세요. 피곤하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세요. 안 가시네요.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버스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버스를 타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버스를 탔을 때 인종 분리 제도에서는 흑인들이 맨 뒷좌석에서 앉아야 되고 앞에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조인이 되면서 유명한 흑인 민권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50 years ago, a great American in whose symbolic shadow we stand today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 전쟁이 끝났잖아요. 정확히 1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100년 동안 뭐예요? 변한 거 없어요. 100년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100년을 Dawn without morning, 아침이 없는 새벽. 100년 동안 사실상 흑인들이 아침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